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 Q&A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차주 단위 DSR 적용의 의의 및 기대 효과는, 그리고 DSR 확대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 수요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사례별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효과를 보면 연소득 8천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이고 대출 만기가 30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무주택자가 투기 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3억 6천이고 조정지역에서는 4억 5천,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3천이었는데요.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한도는 6억 7천5백으로 현재와 영향은 거의 없고요. 3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서는 17억 1천까지 됐었는데요.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면 6억 7천5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현재의 대출 한도는 24억 원 정도였는데요.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면 6억 7천5백으로 역시 큰 폭으로 감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 규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LTV와 DSR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LTV는 담보가치 기준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이고, 이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인데요. 그래서 이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하고, 이번 대책에 따라서 이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이 과도한 대출 억제가 동시에 달성된다고 합니다.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LTV, DTI 40%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DSR 규제는 차주 단위로 개인별로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보다는 금융 소비자에게 훨씬 더 강력한 규제입니다. 3번, 청년 미래소득 반영 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나?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 증가폭은 커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례로 계산해 놓은 건데요.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이 청년 미래소득을 반영하게 되면요, 대출 한도는 기존의 2억 2,6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으로 약 2,600만 원 정도 증가하고요.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라면 이 청년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 한도는 현재는 2억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4,850만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 증가합니다. 이 만 30세인 경우에 예상소득 증가율은 23.3%이고요. 만 24세인 경우에는 예상소득 증가율이 75.4%입니다. 이 대출 만기가 20년, 30년일 때요. 이 예상소득 증가율이 20% 이상 되어야 청년 미래소득 반영을 해주는데요. 연령이나 대출 만기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주의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 연령별 소득 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차주의 장래소득은 이 차주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을 해 나가는데요. 이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말이죠. 합리적으로 추정, 이 말이요. 다음은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과 같은 집단 대출은 DSR 계산 시에 포함되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적용 배제 기준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적용 배제 기준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말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통상 잔금 대출로 대환합니다. 그런데 이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DSR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거나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잔금 납부를 하게 될 때 자금 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2023년 7월부터 이 한도성 여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말하는데요. 한도성 여신에도 실제 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가 되나요? 축소가 되겠죠. 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되고요. 2023년 7월 이후에 이 한도성 여신의 실제 만기가 적용될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2023년 7월까지는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기간 중에 분할상환 조건부 단연도 신용대출, 그리고 약정 만기 조정, 약정 만기를 1년에서 3 내지 5년으로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7번인데요. 농민이나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 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농업인들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이고 평균 대출 금액도 1억 원 미만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농축어업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취급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가계대출 부분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 조달을 가계대출로 해왔던 게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간소한 사업자 대출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이 비주담대 규제 시에 청년층이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현재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2023년 7월부터는 비주담대에 대해서도 차주단위 DSR 40%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직접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피스텔 시장은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월세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주단위 DSR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면 아마도 오피스텔 시장, 아파텔 시장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 상품과 전 지역에서 차주단위 DSR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서민들의 금융사다리도 걷어차이는 모습이 벌써부터 안타까워지네요.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사다리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이고 꼼꼼하게 그 대책을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